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이 우리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와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열 교수는 최근 분석을 통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최악의 생활용품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의사와 화학자 모두가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꼽은 물품은 바로 향초와 디퓨저입니다. 이승훈 교수는 인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받아들이는 폐포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폐포는 혈액과 가스 교환을 위해 장벽이 매우 얇게 형성되어 있는데 향초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화합물들이 이 얇은 장벽을 통해 순식간에 혈액으로 침투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향초를 사실상 향기만 나는 담배로 규정하며 가장 취약한 장기인 폐에 독성 물질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광열 교수 역시 향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탈레이트 성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것이 신경계를 자극해 두통과 편두통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방 환경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손상된 코팅 프라이팬이 주요 위험 물질로 지목되었습니다. 테플론 코팅은 고온에서 안정적이지만 빈 팬을 과도하게 가열하거나 표면에 흠집이 생길 경우 독성 증기를 내뿜게 됩니다. 이승훈 교수는 비흡연 여성의 폐암 원인 중 하나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흡입이라고 분석하며 조리 시 공조기 가동과 노후화된 팬의 즉각적인 폐기를 권고했습니다. 이광열 교수는 고온 가열이 필요한 조리에는 코팅팬 대신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플라스틱 도마와 비닐 랩 사용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모된 플라스틱 도마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이미 세포 수준의 실험을 통해 그 독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칼질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도마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닐랩의 경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열을 가할 때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폴리에틸렌 재질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전문가는 제품을 임의로 혼합해 사용하는 습관을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락스와 식초를 섞는 행위는 치명적인 염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즉각적인 폐 손상과 기절을 유발할 수 있는 일종의 독가스와 같습니다. 이광열 교수는 물건을 용도에 맞지 않게 가열하거나 제품을 임의로 섞지 않는 것이 화학 사고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한 번 들이쉴 때마다 몸속의 37개 조의 세포는 동시에 깨어납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은하처럼 정교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을 단순히 복잡한 화학 반응의 집합체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계는 생명이 사실 미시 세계의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양자 기반 시스템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출간된 퀀텀 생명의 탄생은 고전 생물학이 던졌던 어떻게라는 질문을 넘어 양자역학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언어로 생명의 왜를 파헤칩니다. 1944년 에르빈 슈레딩거가 던진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현대 과학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책은 태양빛을 거의 100% 효율로 옮기는 광합성의 비밀부터 유전자 돌연변이 속에 숨겨진 양자 확률의 조율까지 생명의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추적합니다. 저자들은 생명 현상을 유전자 정보나 화학 반응의 단순한 집합으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명이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를 거스르며 존재를 지속하는 비결이 비평형 상태에서 조직되는 에너지와 정보, 질서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효소 반응이 이론보다 수십만 배 빠른 이유나 돌연변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미시세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율되는 결과라는 설명은 기존 생명과학의 상식을 뒤엎는 지점입니다. 이 책 속에서 묘사되는 생명의 모습은 가히 경이롭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 철새는 눈 속 단백질의 양자 얽힘을 통해 지구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읽어내며 비행합니다.
우리의 코 역시 단순히 분자의 모양을 맞는 기관이 아니라 전자의 터널링과 진동을 활용해 분자의 노래를 듣는 양자 감지 장치라는 분석입니다. 각 분자가 가진 고유한 음계를 우리 후각이 해석하여 향기를 느끼는 셈입니다. 저자들의 이력 또한 이 대담한 주장에 무게를 더합니다. 물리학을 기반으로 미토콘드리아 내 양자 동력학을 연구하는 성지용 박사와 한국 최초의 범용 양자 컴퓨터 도입을 이끈 정재호 교수가 만났습니다. 이론과 임상, 최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두 전문가는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좌표계를 제시합니다. 학계의 평가도 뜨겁습니다. 윤동섭 연세대 통장은 생명 현상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묻는 책이라 평가했고,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은 생명을 바라보는 좌표계 자체를 바꾸는 파격적 서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환 국가특임연구원 단장은 양자라는 이름이 쉽게 소비되는 시대에 그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 일독을 권했습니다. 양자역학은 더 이상 물리학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식물의 광합성부터 DNA 복제, 뇌의 정보 처리 과정까지 양자 현상은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제 양자 생물학은 생명의 본질을 가장 우주적인 언어로 다시 묻는 새로운 학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생명 시스템을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신약을 설계하는 시대의 문턱에서 이 책은 인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전장의 의료 체계를 뒤바꿀 혁신적인 분말 형태 혈액 대체제 개발에 성공하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로 신선 혈액 확보가 군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기술이 부상병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는 분말 혈액 개발 프로젝트인 F샤프의 후속 시험과 상용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술은 상온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한 인공혈액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르파는 오는 2029년까지 실제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조 공정 해결을 위한 파트너사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총괄인 로버트 머레이 중령은 이번 연구가 실험실을 넘어 실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전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장에서 출혈 환자는 부상 직후 수분 내에 대량 수혈이 필요하지만 기존 신선 혈액은 냉장 시설이 필수적이라 오지 공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이번 분말 혈액은 이중구조 혈액백에 멸균수와 가루 상태로 분리 보관되다가 사용 직전 혼합해 즉시 전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배경에는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이 있습니다. 드론 위협과 방공망 강화로 과거처럼 헬기를 이용한 신속 후송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캐넌 예비역 대령은 고강도 분쟁 시 하루 최대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부족 시 생존 가능한 부상자 4명 중 1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실전 배치까지는 FDA 승인과 인체 시험, 대량 생산 체계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머레이 중령은 상용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의 국방 전략이 기술 혁신을 통한 군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다르파의 성과는 미군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기후 전문가들이 제시한 전 지구 해수면 온도 편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바다의 대부분은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뒤덮인 심각한 온난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메인 대학교의 기후 분석에 의하면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최대 4도에서 5도 이상 높은 해양 열파 현상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산호와 어류 등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바다가 뿜어내는 열과 수증기가 지구 전체의 기온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는 남미 연안을 따라 강한 붉은색 띠가 형성되며 엘니뇨 현상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각국 기상기구의 엘니뇨 예측 모델을 종합해보면 엘니뇨 감시구역의 수온이 예년보다 무려 2.2도나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수온이 2.5도 이상 높아지는 이른바 슈퍼 엘니뇨급의 강력한 위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엘니뇨는 대기 중으로 막대한 수증기를 방출하는 온난화 폭탄 역할을 하여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의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엘니뇨의 발달을 돕는 조력자도 등장했습니다.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예상욱 교수는 북미 서해안에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뻗은 고수온 해역인 PMM 태평양 자오면 모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이 PMM은 중부 태평양의 저기압을 형성해 엘니뇨 발달을 방해하는 무역풍을 약화시킴으로써 엘니뇨가 더욱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주변의 수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열도 부근 바다는 예년보다 최고 2도에서 3도 높은 고수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높으면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고 밤낮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심화됩니다. 특히 기상청은 북인도양의 높은 수온이 우리나라 동쪽의 고기압을 강화해 고온다습한 남서풍을 유입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극의 상황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러시아 북서쪽 바렌츠해의 얼음이 사상 최저치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게 녹으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진 틈을 타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교수는 이 차가운 냉기가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와 충돌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강력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 6월과 7월은 초여름부터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극심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국지성 호우의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의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예측하기 힘든 큰 변동성으로 꼽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